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3년 8월 19일, 8월 달의 세 번째 주가 끝났습니다. 이런 토요일, 기분은 주말이라서 좋은데, 그래도 시장 걱정하게 되면 마음이 좀 무거워지지만 그래도 헬로 에브리원. 네, 으로 시작하는 저희 찐 시황입니다. 한 주 어떻게 지내셨는지 참 되게 시장을 보내고 처절하게 또 대응하셨다가 거의 뭐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친 한 주가 아니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시장이 급변하게 되면 저희도 같이 따라서 눈과 또 마음과 모두가 불안해지기 마련이죠. 특히 지금 이번 주 바라보면서 특히 개인적으로는 시황 자체가 그래도 이 장은 조금 더 강하게 갈 것이다 라고 보면서 긍정적인 강세장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다녔다가 이번 주 또 이렇게 타격을 받다 보니까 일단은 좀 강한 뷰 때문에 같이 좀 대응을 하셨다가 좀 휘청거리는 변화가 나와서 저 인간 그래서 혹시나 저한테 많은 원망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죄송합니다. 네. 그렇긴 하지만 아직까지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이게 끝났기 때문에 위기의 시작이고 이제 주식 다 버리고 도망쳐라고 봐야 될 시점인지 아니면 이게 차익 매물 잘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 국면을 넘어갈 그럴 상인지 한번 오늘 이것저것 또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여전히 변한 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만큼 단기적으로 또 거쳐가야 될 아주 무겁다 보니까 좀 소화돼야 될 여러 가지 과정들이 나온 흐름으로 보고 있고요. 내년까지 바라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시점에서 위기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막 떠오르면서 눈도 불안해지고 왔다 갔다 하고 또 고개도 이것 봤다가 저것 봤다가 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액션으로 대응해야 될 거는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포트 좀 재정비하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그냥 그렇게 대응을 했거든요. 차라리 이런 시점에서 어떤 강한 섹터나 시장을 좀 주도해주는 여러 가지 변화가 없었다고 하게 되면 더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트레이더 입장 쪽에서 시장이 딱 펼쳐졌는데 거기서 추세가 흔들리고 좀 위험 관리가 해야 될 시점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어느 섹터들 물론 초전도가 말은 안 되는 섹터라고 생각은 했지만 트레이더 입장 쪽에서는 강한 섹터가 있다 그러면 일단 요만큼 비중이라도 붙어보거든요. 붙어봤다가 그나마 방어하려고 하는데 방어가 안 됩니다. 네, 절대 안 되는 상황들이지만 대응해보고 또 지난 또 목금에는 새로운 소재 쪽에 꿈의 신소재 또 나옵니다. 그래핀 이후에 초전도 이후에 이번에 또 맥신 나오고 나오기 시작하면은 하필 그때 걸린 종목이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제가 한두 번 언급드렸던 종목입니다. 특히 2차 전지 장비 쪽에서 G 스태킹을 통해서 한번 레벨업을 할 수 있는 변화가 나온 종목 그 영어 9 써 있고 구 기술 그 회사 같은 나인테크요. 이런 회사 같은 경우가 보던 회사인데 테마에 휩싸여서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기존에 갖고 있던 것들도 일단 줄이긴 줄이되 가끔 장중 베팅도 좀 해봐야 되는 이런 시점인 것 같아서 결론은 게다가 또 중국 소비주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위축은 된다고 하더라도 살아날 구멍 아니면 강한 섹터가 뭔가를 보여주면서 시장을 대할 수 있게 해준다. 이거는 솔직히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어느 정도 약간 숨통은 찾았었고 하지만 시장 계좌 전반적으로 이게 다 위축이 되는 사태가 나오게 되면은 그거는 당연히 어쩔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것들은 그래도 이 시장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며 그거에 따른 흐름들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서 그런 좀 기준이 좀 명쾌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바라보셨으면 좋겠는데 해외 시장 한번 잠깐 볼까요? 어제 마감했던 미국 시장은 나스닥 아침에 시작하는 거 보고 절망했습니다. 그나마 아침에 어제 저녁이죠. 그리고 눈 떠서 그나마 약간 희망은 가지는 봉 하나에 이렇게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주식 투자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저만 다 그러시죠. 근데 일단 회복은 했고 옵션 만기일인데 그나마 저가 매수가 좀 살아났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변화는 추가로 좀 기준선을 이탈하다 보니까 기준선으로 회귀하는 현상이 좀 나오지 않나라는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본입니다. 일본 지수도 중요 기준선 이탈 아직까지 헤매고 있고 문제의 원흉 중국입니다.
금요일날 패턴이 별로 안 좋았어요. 종가가 저가로 끝나는 흐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분봉 보면은 거의 한 2시 45분 막판에서 뭐 또 이상한 얘기 나오면서 주르륵 거의 종가 저가 나오는 이런 패턴들 기분 더티하죠. 근데 이게 그대로 박스권을 하나 이탈해서 그냥 안 좋을 것인가. 근데 중국 따라서 그냥 그것만 보고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들 체크해야 될 것 같고, 홍콩도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대만도 잘 버틴다 싶었더니 다시 테스트가 나오고,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일단 시장에서 바라보는 상황들은 중국 때문에 힘들다라는 쪽이지만, 중국과 같이 봐야 될 쪽도 있겠지만 중국과 따로 봐야 될 부분들도 있다고 분명히 생각됩니다. 즉 중국이 앞으로 좀 극단적인 상황들은 따로 봐야 되겠죠. 이게 중국이 나오고 있는 컨트리 가든 사태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예전부터 킥해 먹었던 그림자 부분부터 나오는 이런 모든 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우르르 무너질 것이냐. 네, 시진핑 주석과 공산당은 네, 문제가 도출돼도 항상 이들이 선택하는 방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 일단 확인됐어. 오케이 어떻게 대응할까라고 뭐 적극적으로 어떤 위기가 봉착하다 보니까 그걸 막 회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간이 필요해 라는 입장 쪽으로 서서히 수면 아래 나라에 앉을 정도로 대응을 하는 게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럼 초기에는 막 이것 때문에 망할 것처럼 중국이 이제 무너질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금융위기 얘기는 하겠지만, 이거는 시간과 함께 소화를 할 것이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터지지 않은 문제들이 한꺼번에 다 터져서 중국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는 중국의 시스템과는 좀 다른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바라볼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 이런 쪽에서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가면서 나오는 지표들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이 그러면서 증시 부양책이라고 내놓은 게 조금 황당하긴 합니다. 네, 거래 수수료이나 아주 엄청난 증시 부양책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나라가 정책을 쓰는 게 참 핵심을 안 건드리고 뭐 주변 건드리는 건 어디나 다 똑같은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태가 그러니까 금융위기급으로 나간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만약에 금융위기식으로 어떤 타격이 크다라고 하게 되면 수직 낙하, 수직 반등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하겠죠. 금융위기급이 아니라 미국, 일본처럼 지난 잃어버린 10년처럼 디플레가 본격적으로 오기 시작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타격들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서서히 침몰했다가 회복되고 나서 서서히 회복하는 이런 과정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시간이라는 관점들이 나오겠죠. 1번이 아니라 2번 쪽에 무게를 둡니다. 그럼 이거 저희가 지금부터 그냥 짐 빠지고 중국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대응할 이럴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중에서 또 계속 정책적인 부분들은 쏟아내기 시작하겠죠. 그에 따라서 시장을 좀 은근하게 달래고 은근하게 돌아올 이럴 변화가 보여질 걸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딱 경과되는 상황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약간 수면 아래로 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 또 아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또 없을 것 같고요. 그냥 그들은 그랬어. 그리고 어차피 터질 거였어 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그럼 이게 중국입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 중국에 대한 리스크가 이렇게 큰 상황과 미국과의 흐름들 쪽에서, 미국도 이제 본격적인 차익 매물 나오는 거죠. 그런 상황 쪽에서 과연 저희는 중국을 보고 둘 다 불안하니까 우리 아이고 중국 감기 걸리고 미국이 생각보다 강한 충격 때문에 이쪽은 감기, 이쪽은 뭐 코로나 걸려가지고 지금 고생하고 있다. 그럼 당연히 우리는 코로나와 감기에 걸린 것처럼 으슬으슬 떨고 있는 거죠. 그럴 필요가 일단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쪽에서 그러면 여기서 뭘 봐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는 중국 쪽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당장 뭐 어떻게 나올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중국에 너무 몰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변화, 그러니까 즉 가장 지금까지 체력이 강했고 금리가 쭉 올라가는 과정 쪽에서 그걸 얼마나 잘 견디고, 그다음에 또 그에 따라서 먼저 빠르게 올라온 위험자산의 흐름들을 얼마큼 잘 소화하고 하는 과정들이, 위험자산의 차익 실현을 잘 소화하고 나오는 과정들에 포인트를 맞추게 되면 여전히 지금 시장의 주축은 미국을 보면서 흐름들을 확인해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쪽에서 미국 시장의 동향 계속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미국 시장 왜 빠져요? Why? 네. 왜 그렇게 잘 가다가 왜 빠져요? 네. 왜가 어디 있겠습니까? 많이 올라오면 빠지겠죠. 지금 미국 시장 기준으로 보게 되면 미국이 올라갔던 거를 봤었을 때 자,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월봉으로 보게 되면 지금
딱 2022년, 2023년 1월 달부터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왔다 갔다 하다가 올라오기 시작해서 이때 저점이 1360. 고점이 14,000원대 넘게까지 가게 되면은 거의 30%에서 40% 가까이 상승했던 이런 1, 2, 3, 4, 5, 6, 7, 6개월 동안 7개월 동안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게 되면 당연히 책임을 안 나오는 게 이상하겠죠. 그의 과정이라고 보는 게 더 좀 건전하지 않나 라는 쪽으로 바라보는데 지금 제 기준으로는 딱 지켜야 될 선이 13,000원대 정도로 보이고 거기다가 기준선 뭐 주봉 같은 경우도 딱 본다고 하더라도 딱 이 자리죠. 이런 의미 있는 직전 요 가격대까지 보게 되면 13,000 안쪽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거를 추세를 이탈하고 가겠느냐 이거는 아직은 모르는 문제고 여전히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국 경제는 생각보다 고금리지만 잘 버텼고 강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 쪽에서 변화가 나온다라고 생각 들고 있고 그렇게 되면 미국 시장에서 가장 봐야 될 거는 달러와 지금은 이제 채권 금리 이 두 가지 쪽으로 포인트를 맞추게 되면 나머지도 이게 좀 불안한 거죠. 달러는 계속 한 103대가 넘어갔고 채권 금리 4.3대가 됐다가 이제 4.2 이 정도 부분까지 살짝 낮아졌고 이게 직전 고점 때 넘어간다 그러면 달러는 104 넘어가는 기준 채권 금리는 한 뭐 거의 신고가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한 4.4, 4.5 여기 넘어가는 분위기 이게 어떤 식으로 계속 가속화될 것이냐라는 분위기가 핵심적인 거고 이게 왜 그럼 올라가느냐라고 했을 때는 첫째 이제 뭐 안전자산과 위험자산 쪽을 봤었을 때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좀 더 크다는 거는 지금 시장 분위기 쪽에선 잘 나오는 쪽이고 거기다가 채권 금리가 올라가서 주식이 하락한다 주식이 하락하니까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 뭐 둘 다 상관관계긴 하지만 채권 쪽에서 생각보다 이번에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이제 자극은 들어왔었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 미국은 지금 계속 채권을 발행해서 그 자금을 가지고 또 이자도 갚고 거기다가 또 재정도 해가야 되는 아주 재정 저질 국가 죄송합니다. 예, 재정이 파탄 국가 네, 그런 쪽으로 지금 바뀌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채권 발행은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채권 발행이 늘어나면서 이걸 계속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 부채 한도를 계속 늘리면서 채권 발행을 하는 기조로 나가다 보니까 계속 매년 늘려야 돼요. 또 내년 가게 되면 또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또 싸울 거고 이런 쪽이 되면 그거 마음에 안 들어서 또 강등시킬 거고 뭐 이런 구조. 근데 어떻게 보면 신용평가사가 정확한 얘기를 하는 거죠. 한국과의 부채 관련된 쪽을 봤었을 때 재정이 그렇게 타이트한 재정이 아닌데 미국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유지가 된 거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채권 발행은 계속 해야 됩니다. 근데 채권 발행을 하는데 지난번에도 한 1조 달러까지 늘려서 채권 발행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늘리는 과정 쪽에서 사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미국의 국채를 사주는 일본도 약간 좀 주춤 중국은 내다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쪽으로 해서 그러면 공급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겠죠. 채권의 공급이 더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가격은 수요와 공급 논리에 따라서 공급 늘어나게 되면 가격은 떨어집니다.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은 금리는 올라갑니다. 이런 기조. 그러면 이걸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채권을 누군가 사줘야 되겠죠. 이 정도 금리인데 한번 사는 게 어때? 라고 중국한테 계속 또 구애를 해야 되겠죠. 구애를 하려고 하는데 자존심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기존에 계속 중국 때리게 했는데 중국도 뭐 지금 우리 코가 석자고 거기다가 니네 자꾸 우리 때리는데 기분 나빠. 왜 우리가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삐져 있고 그러면 소화가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제스처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본 달래고 한국도 좀 사주지 뭐 이러면서 한미일 정상회담 불러서 공조를 돈독히 한다라고 했는데 공조 안에 내용들은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네, 뭔가 이런 또 여러 가지 얘기들도 다 포함이 돼 있겠다고 보고 있는데 이제 그런 관계 쪽에서 나오는 변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채권 가격들이 올라가고 게다가 또 가장 핵심적인 거는 연준의 입장입니다. 연준의 입장들이 지금 나오는 기조를 보게 되면 절대 매파적인 거에서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금리는 멈췄다고 하더라도 잠시 쉬는 거지 이거 그대로인 것 같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인플레이션 2%까지 들어오기 전까지는 절대 우리는 물러날 상황이 없어. 계속 공격적으로 갈 거야 라고 하는 기조는 바뀐 게 없습니다. 벌써 2년째 이 모양입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하도 욕을 해서 야 니네 그렇게 올라가는데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막 욕하고 있을 때도 이건 다 먹죠. 절대 사과 없습니다. 네, 사과를 왜 합니까?
애플을 해야죠. 예? 네, 그런 쪽에서 지금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연준의 입장들은 변화가 없다라는 쪽에서 딱 보니까 지금까지는 올해 물가가 계속 하락했습니다. 근데 8월달, 9월달 넘어가면서 CPI가 전망을 보다 보니까 이거 다시 안 빠지고 살짝 다시 올라갈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이걸 바라보고는 연준이 괜찮을 것인가? 플러스 알파. 물가는 이런데 경기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게 되면 뭐 과열 신호까지 나올 정도로 애틀란타 연은에서 나오는 2분기 GDP가 5.8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신흥국입니까? 네, 이 정도로 나올 정도로 경기 좋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IRA 법안 통해서 우리 이렇게 다 들어와라. 우리 뭔가 이제 지급해주고 우리 앞으로 커갈 걸 생각하면서 와서 투자해라. 라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거기 가서 해야겠냐고 우르르 들어오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경기가 어떤 인프라 관련된 측면부터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 고용도 그렇고 제조업 지표 쪽도 최근에 나오는 흐름들은 아직 바닥권을 가고 있지만 이거 조만간 반전이 나올 수 있는 기회들도 마련하다 보니까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높죠. 그러니까 경기 여전히 크게 안 꺾이고 있고 물가가 저런 수준인데 잘 안 꺾이고 있고 참 의아한 일이죠. 그리고 물가는 살짝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 이번 연준에서도 9월 달에 또 금리 올릴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하는 막연한 불안감들 이게 작용하면서 결국엔 이쪽으로 다 영향을 끼치는 거죠. 뭐가 먼저라기보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이 다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관점을 채권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주식이 되겠습니까? 특히 빅테크, IT, 성장주 이쪽은 당연히 그렇게 많이 올라갔던 상황 쪽에서 금리 또 올린데 주가 너무 올랐는데 라고 하는 상황 쪽에서 변화가 반영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연준의 시각들이 살짝 뉘앙스가 바뀌는지 아닌지를 또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게 체크하는 게 다음 주 25에서 27일 가게 되면 뭐가 있느냐. 잭슨 홀 미팅이 있습니다. 젠슨 24일 날은 젠슨 황 선생님이 엔비디아의 CEO죠. 그 다음 날은 잭슨 다 뭐 이쪽 분위기가 난리 나겠네요. 네, 잭슨 홀 미팅 이쪽이 있다 보니까 이 작년은 잘 기억해 보시게 되면 첫날에 잭슨 홀 미팅 때 연준 의장 막 뛰어나와가지고 안경 딱 올리고 이를 악물고 이제 파이터가 되겠다라는 쪽이 나오다 보니까 그때부터 한 달간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고 이번에는 또 1년 만에 잭슨 홀 미팅에서 어떤 얘기를 하겠느냐라는 쪽인데 금리는 그러니까 물가는 이제 그래도 과거보다 많이 잡혔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금리는 여전히 높은 상황들인데 이거를 바라보고 있는 또 상징적인 의미의 또 연준 의장이 무슨 얘기를 할까 이게 가장 또 변화가 되겠죠. 여기서 어떤 뉘앙스에 따라서 지금 갔던 우려감들이 이런 쪽에서 약간 좀 주춤주춤하면서 반대로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는 또 시장 흐름들이 약간 더 바뀔 수가 있겠죠. 여전히 강한데 아마 지금 시점에서는 다 달러나 채권 금리가 올라오다 보니까 약간 그런 걸 더 노릴 것 같아요. 그렇게 강한데 좀 완화적인 얘기, 그러니까 좀 긍정적인 분위기를 좀 찾으려고 하는 시각으로 더 보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혹시나 같은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A 다르고 B가 다른데 같은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전에는 A 쪽으로 해석했다가 B 쪽으로 해석하려는 경향들이 시장에서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온 마당에 오히려 반대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흐름들. 그러면 결국에는 8월 한 달간 무지 고생했죠. 근데 그거의 마무리가 8월 말쯤에 어떻게 찍히는지 이게 일단 중요하다라고 바라보면서 시장 흐름들을 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쪽에서 뭐 다 했습니다. 오늘 다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놀까요? 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분위기 아까 대부분 말씀드렸고 그래서 지금 요거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즉 가장 매크로 변수 달러 강세 국채 금리가 미국에서 변화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래야 이걸 보고 국내 환율이나 나머지 흐름들도 같이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변화가 올 것이다. 그냥 또 중국 관련된 거는 중국이 알아서 하게 두자라는 쪽에서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중국발 약간 좀 경기 위축이 글로벌 긴축을 또 좀 완화시키는 걸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확대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가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따라서 중국이 안 좋아서 우리까지 여파가 밀려오니까 그거를 차단해야겠어. 이런 쪽으로 그럼 다시 완화로 가겠다. 이거는 중국이 더 심각한 쇼크적인 얘기가 나왔을 때 그러지 않나 싶은데 지금 분위기는 우리가 다 자존심이 있지. 우리 대국이야.
그러면 중국 말고 대국으로 바꿔야겠죠. 대국이 아니라 중국인데. 예, 근데 글로벌 긴축에 대한 영향들은 더 악화가 됐을 땐 모르겠는데 이걸 가지고 그렇게 나올까? 이건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의견에 아직은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예, 그런 쪽으로 보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잭슨홀 미팅 관련된 어떤 뉘앙스 변화는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중요하죠. 네, 이때 잘 보게 되면 24일 날 우리 23일 날 발표다 보니까 저희는 24일 날 영향을 끼칠 거고 그에 따른 변화와 함께 또 그날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 X가 또 AI가 공개됩니다. 영향 받고 또 25일 날 또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24일부터 목요일 금요일부터는 이제 좀 정신없이 움직이는데요. 그래서 그 전에는 전초조전, 그 다음에는 이벤트와 함께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는 거 봐야 될 텐데 엔비디아 실적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얘기도 많고 어제 보니까 또 실적 관련된 약간 언급에 대한 얘기 나오면서 뭐 엔비디아 관련돼서 뭐 장중에 출렁도 하고는 있었지만 실적 관련된 뭐 분기 실적 관련된 뉘앙스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거 가지고 또 말도 많고 탈도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너무 몰입해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여전히 확대가 되고 있는 과정 쪽에서 지금 시장 점유율 80%를 보이고 있는 이 회사가 그 성장을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폭발적인 성장이 나오고 있는데 시장 점유율이 80%입니다. 이거 테슬라가 초기에 나와서 우리 전기차를 모두 다 우리 걸로 만들 거야. 이때 거의 전기차 지금 같은 경우도 미국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 압도적으로 뭐 70% 이상 가져가는 쪽은 테슬라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높은 시장 점유율과 커지는 시장 파이가 있는데 이걸 바라보고 있는 뭐 어떤 밸류를 준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극대의 높은 슈퍼 PER을 주는 것은 당연한 분위기가 아닐까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엔비디아는 실적이 지금 당장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걸 바라보는 지금 입장 쪽에서는 엔비디아 실적 대비해서 비싸다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AI나 앞으로 다가올 지금 분위기를 잘 모르고 얘기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잠깐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또그먼 밸류 가지고 끌고 와서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엔비디아 실적의 전망치는 괜찮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실적이 안 좋다 그래서 많이 올라간 게 뭐 출렁인다. 뭐 실적이 안 좋을 리는 없습니다. 안 좋은데 저희가 알고 있는 것 쪽에 미스가 날 가능성들 이거를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혀 큰 그림은 이상이 없기 때문에 그 관련된 전략들은 계속 짜가는 게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몇 가지 요인 중에서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변화 요인들 선물입니다. 시작하고 8월 1일부터 시작하고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하기 시작한 게 한 4만 개 그리고 지금까지 쭉 들어온 거 보게 되면 약 한 6만 5천 개에서 7만 개 아주 평소와는 다르게 강한 매도 압박들을 강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그나마 개인적으로는 이게 낫다고 생각해요. 선물 매도하고 플러스 알파 현물까지 매도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과연 시장의 충격은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그렇게 되면 여기까지 선물 매도 이렇게 강하게 안 합니다. 선물 샀다 팔았다 하면서 주식을 계속 조절해 가면서 덜 빠지게 만들고 현물 팔아가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 또 시간차로 먼저 선물 매도를 딱 공격했습니다. 1번. 그럼 다음에 현물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지금까지 제가 본 거는 이거는 뭐 주식을 안 팔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딱 매수를 해놓은 다음에 이거 안 팝니다. 리스크가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략들은 파생 상품을 통해서 단기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라는 입장이죠. 그러면 이 종목들까지도 이거 좀 심각한 타격으로 가겠고 안 되겠어 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거 팔아버리고 선물 매수 차라리 그냥 선물 쪽에서 이만큼 가져가서 그냥 끝내겠어 이렇게 나오겠죠. 이걸 안 팝니다. 왜 그럴까요? 네, 이쪽은 첫 번째 사이클의 바닥이고 사이클 바닥 쪽에는 주식 함부로 던지면 안 됩니다. 바닥인데 거기다가 나오는 변화를 보게 되면 이거를 왜 지금 팔아야 돼? 기다리면 돈일 텐데 라고 생각하는 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AI가 가져올 수 있는 변화를 그들은 아주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AI 변화가 나왔을 때 가장 핵심적으로 GPU는 누가 담당합니까? 예, 당연히 엔비디아가 지금 80%를 담당하겠죠. 이걸로 GPU로 모든 걸 끝나나요? 아니죠. 플러스로 같이 메모리 쪽도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러면 메모리 쪽이 들어가는 게 첫 번째 HBM이 있을 거고 두 번째 서버 단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 이제 DDR5로 바뀌겠죠. 5로 들어가는 이쪽도 같이 필요합니다.
두 개가 공존해서 딱 들어오는데 사이클을 얼만큼 더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조건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걸 포기한다고요? 예, 저라면 사면 더 샀지. 시장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처음에 샀던 걸 더 아까울 것 같아요. 아이고 좀만 기다렸다가 좀 싸게 살 걸. 이런 뉘앙스는 있겠지. 지금 이거를 팔 가능성은 전혀 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선물로 시장 관리하는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 됐다 싶으면은 현물 매도는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본격적으로 이거 덜 털고 나와서 시장을 압박하겠다 이럴 가능성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시장은 현물 매도 잘 안 나옵니다. 네, 안 나오고 꾸준히 여전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매수 쪽으로 조금씩 좀 붙을 거고 그런 쪽으로 나머지는 좀 재미없는 것들 팔을 거고 그런 쪽에서 보인다고 하더라도 본격적인 쪽에 매도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요거 가지고 움직이겠죠. 외국인들 선물 가지고 선물을 확 줄였던 거를 다시 보니까 괜찮네 사기 시작합니다.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주식은 그대로 안 파는 상황에서 여기 따라서 춤은 추지만 네 급반 슈퍼샤이 같은데 슈퍼샤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쪽에서 나올 수 있는 변화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는 쪽에서 이에 따른 이게 청산이 안 되다 보니까 불안감은 아직 남아 있는 거죠. 근데 그때 나오는 요 달러 강세 국제금리나 중국이나 요 흐름들 보시면서 다 같이 눈치는 보겠지만 외국인들 눈치는 보겠지만 리스크 관리지 이게 추세 하락을 들어오는 과정은 아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그럼 요게 끝나고 나서 이게 변화가 나왔을 때 현물은 그대로 있었을 때 나오게 되면 이쪽들은 어떻게 될까요? 네, 한국의 중심 산업이라고 하는 두 축, 뭐 이차전지, 반도체 쪽에서 좀 더 단기적인 모멘텀들이 가세가 될 수 있는 이쪽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혹시나 이번에 시장이 하락하면서 또 강세로 봤던 저에 대해서 욕을 하고 싶다. 내가 너 같은 거 다시는 뭐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만, 네. 거기서 만약에 욕을 하고 싶다. 그럼 차라리 SK하이닉스를 지금 가격에 딱 10주만 사시고 내년 가서 보시고 그 다음에 저를 욕하세요. 그러면은 딱 10주만요. 네, 10주만 한 주만 사셔가지고 그 다음에 내년 상반기 끝나고 내년 이맘쯤에 그 다음에 딱 그 계좌 그 종목 보시고 저를 그 다음엔 욕하십시오. 1년만 유예를 주십시오 저한테. 그 다음엔 어떤 변화가 나올까? 오늘 핵심은 여기입니다. 끝. 네. 하고 가면은 너무 안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것들 이제 말씀을 좀 더 드려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이런 변화가 나온다는 거 한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중요한 섹터들은 말씀드렸듯이 지금 가장 중요한 섹터 이쪽입니다. 반도체 이차전지 좀 핵심으로 보고 나머지들이 어떤 플러스 알파로 끌어가면서 어떤 식으로 나오겠느냐. 제가 얘기하는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 사이클 플러스 알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메모리와 AI가 가져다든 이 두 가지 변화가 폭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수준들이 더 눈에 띈다라는 쪽에서 이쪽을 보시면서 저라고 하게 되면 이번 사이클은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도 중요하겠지만 AI가 끌어오는 변화를 통해서 AI를 했을 때 단순하게 예전에는 CPU가 아니라 GPU로 바꾸면서 그걸 보조해주는 약간 패키지화된 상품들이 필요합니다. 패키지 기억하세요. 검사 테스트 패키지 이거 다 뭡니까? 후공정입니다. 후공정이면 이번 사이클은 AI가 가져오는 반도체 후공정 쪽이 가장 핵심이다라고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지금 이거 연관되는 HBM, High Bandwidth Memory 이쪽이 어떤 식의 변화를 끌고 가면서 폭발적인 성장이 나왔을 때 이거를 서포트하는 후공정들이 가장 중요한 해답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시장을 보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나머지 경기 민감주 쪽에서 종목들 여전히 이쪽들은 나쁘지 않은데 전력기기 잘 안 빠집니다. 기회 봐야 될 것 같고요. 조선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제가 보기엔 여전히 좀 느릿느릿하지만 추세는 우상향입니다. 이것도 추세 자리 잘 보셨으면 좋겠고 제약바이오 쪽에서 저는 의료인데 의료 쪽은 AI 의료 쪽으로만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임용기기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지금까지 솔직히 비올 같은 거 이제 와서 올랐다고 얘기를 하는데 작년에 제가 드립을 던지면서 방송에서 비올 오늘 관심 종목의 힌트가 뭘까요? 그랬을 때 비올 날씨네 이러면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주가가
이때였었습니다. 네. 처음 예전에 했다고 제가 뭐 자랑하는 거 아니고요. 예, 근데 그럴 정도로 변화가 들어올 수 있는 종목들의 흐름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지금까지 왔다고 하게 되면 지금은 신규로는 저는 조심스럽습니다. 신규로는 조심스럽고 밸류가 예전보다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만큼 실적이 많이 올라왔던 거죠. 여기서는 가격이 맞지 않는다 그러면 사시면 안 됩니다. 그냥 보통 수급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종목 좋아 보니까 이거 꼭 관심 가지시고요. 그런데 그냥 가격 무시하고 거기서만 수급 봤다고 그랬다. 외국인들 수급 들어왔다 그 다음날 팔게 되면 그냥 가격 좀 빠져요. 그러니까 이건 무시하시고 지금 현재는 가격이 딱 맞는 가격이 아니다. 이미 연기기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AI 의류 쪽은 지금은 뭐 또 루닛과 뷰너가 딱 길을 보여주다 보니까 나도 AI 의료예요. 그러면서 뭐 JLK나 딥노이드 막 들어오는데 좀 기업 좀 공부하고 보세요. 네, 이거 막 따라갈 종목들 아닙니다. 성과가 나와야 돼요.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는 회사가 여기까지 올라왔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ETF 쪽에서 들어와서 매수하는 거 빼고 매수가 딱 끝났다. 바로 조정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말고 JLK 정도까지 보시고 딥노이드는 솔직히 아닙니다. AI 의료 아닙니다. 앞으로 가야 될 상황들이 체크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배제. JLK도 초반에 성과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지금 성과가 월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가속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사야 될 회사가 개인적으로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근데 그거는 뭐 차트나 보시게 되면 다 아실 걸로 보셔서 거기까지 넘어가고요. 중국 소비주 보셔야 됩니다. 중국 소비주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는 있겠지만 지금도 잘하는데 중국인들이 와서 더 배가가 된다. 이런 거 무시 못하겠죠. 그런 쪽에서 지금까지 딱 두 개만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글로벌 텍스프리, 롯데관광개발 두 개만 보시고 플러스 알파 화장품을 보셔야 되는데 화장품 쪽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코리아나 뭐 아모레퍼시픽, 한국화장품 저는 그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쪽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타겟이 북미인데 북미 쪽에서 인디 브랜드들 거기도 인디 브랜드들이 막 성장하고 있어요. 또 연예인 이름 따서 들어간 브랜드들 특히 대표적으로 켄도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런 회사에서도 자기 연예인들 브랜드를 쭉 갖고 거기서 그걸 가지고 뷰티 관련된 이제 어떤 상표를 만들어냈는데 그 중에서 나오는 뭐 한 예로 셀레나 고메즈라고 하는 또 유명한 셀럽이 있죠. 노래도 잘하고 또 영화도 찍었더라고요. 이런 쪽을 이름 따서 만든 거 매 분기 성장률 보세요. 무슨 100%씩 뜁니다. 성장이. 근데 물론 한계는 있겠지만 그만큼 폭발적인 반응이 나올 때 그에 따른 화장품의 OEM, ODM 이런 거 중요하겠죠. 이거를 해주는 쪽은 당연히 클 수밖에 없다라는 쪽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적정한 가격대가 되면 이런 거 바라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쪽에서 중국 소비주도 그런 한쪽을 바라보시면서 또 하나 찾아가는 현상. 중요한 거는 직접 얼만큼 올 것이며 첫 번째 숫자 얼만큼 그들이 올 것이며 두 번째 와서 얼마나 돈을 쓸 것이냐 금액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앞으로는 계속 추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 7년 만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멈췄던 게 돌아가는 산업들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런 거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보면서 일단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큰 시각은 전략적으로는 변동성 커졌으니까 주의해야 되겠죠. 당연히 주의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과거보다 더 다른 게 선물로 매도하기 들어가기 시작했던 변동을 키우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변동성은 좀 더 커질 거고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 싫어 시작하는 거 싫어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대표적인 시장을 이기는 섹터들이 나올 겁니다. 그게 작은 섹터든 큰 섹터든 근데 여기서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게 초전도 얘기 드릴 때도 그랬고 중간중간에 나올 때도 그랬지만 작은 섹터인데 이건 크게 갈 섹터가 아니다에 대한 구분은 기회가 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그런 작은 섹터가 움직였을 때 첫 번째는 해도 된다고 보는데 트레이딩 관점이죠. 딱 짧게 치고 나온 트레이딩 관점인데 웬만하면은 넘기지 마세요. 그 다음 날을 넘기지 마시고 장중에만 하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트레이딩 관점인데 결국에는 물리지 말자. 이게 핵심입니다. 이거 물렸다가는 고점에서 물린 거 빠져나오려면은 앞으로 이 가격이 안 올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게 되면. 그렇게 됐었을 때 저희는 단가는 저기 팔 수도 없고 이거 스트레스만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물리지만 단기적으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거나 트레이딩 나 잘 못해. 그런데도 이걸 해야 돼? 하지 마십시오. 절대 하지 마시고
뭐 혹시나 저희 또 목요일 날쯤 가게 되면은 우리 또 블루드림의 이주연 대표께서 나와서 이런 거 참 좋아합니다. 이런 단기 매매 참 좋아하시고 그분의 부를 축적은 이런 쪽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그쪽에 밝고, 하지만 이분의 스타일은 또 지지했다가 아니면 빠르게 빠져나올 수 있는 이런 역량이 되시는 분들은 매매 잘하시는 분이죠. 이런 분들은 당연히 이쪽이 좋을 겁니다. 근데 그런 스타일로 내가 맞춰지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참고로 하시고, 만약에 한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1억을 매매한다 그러면 500만만 하세요. 5%만 하세요. 그 정도로 했다가 절대 물리지 않게 시장을 딱 하는 정도가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딱 이런 때 많이 나옵니다. 이런 섹터들에. 두 번째 나온 게 맥신이죠. 맥신. 네. 거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요걸 똑같이 적용시켰으면 좋겠어요. 거기서도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번에는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 끼었다 보니까 조금 고민이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 추세 유지 여부를 계속 확인해야 되는데, 이거 뭐 깨졌다, 121선 깨졌다, 뭐 200일선 아직 미친데 뭐 테스트한다,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고, 박스권의 움직임 정도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탈은 안 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는 지금은 위기 같지만 오히려 기회로 활용하겠다라는 입장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what? 예, 반도체 쪽 이렇게 보면서 대응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다음 그림으로 잠깐 또 확인해야 될 거는, 미국 얘기들 상당히 많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보다는 이제 미국을 챙기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봐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가 미국의 경제 성장 경로 가지고 얘기가 많죠. 지금은 작년에 위축됐던 부분들이 나오면서 올해 약간 기저효과와 함께 강하게 성장이 들어오는데, 성장 경로가 쭉 보게 되면 이번에 2분기 때도 괜찮겠지만 이제 잠재 성장률이 딱 있기 때문에 1분기는 거기서 이제 회복하는 게 빠르게 2분기에 들어올 것이다 라는 쪽에, 이것 때문에 시장이 또 저렇게 성장이 강한데 그럼 연준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라고 얘기를 또 많이 하겠지만, 잘 보시게 되면 일시적인 걸로 시도했다가 반등 나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연준이 장기적인 경로를 봤을 때 미국에 대한 성장률이 생각보다 과열됐다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금리를 강하게 움직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로 일시적인 2분기 때문에 연준이 뭐 깜짝 놀라서 데이터 의존적이다 보니까 이것 따라서 금리를 한 번 더 올리고 이럴 것 같진 않습니다. 완만한 경기에 대한 침체 흐름들이 지금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생각을 안 할래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연준은. 그래서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는 이것까지 염두에서 2분기는 물론 그렇겠지만 그 다음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에 대한 흐름들은 잘 견디겠지만 약간 슬로우 다운하는 모습들이 나왔었을 때에 대한 흐름들은 연준은 제가 보기에는 이번 잭슨홀 미팅은 약간 톤이 살짝 낮아지는 정도로 나올 가능성이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가장 많이 나오는 거,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관련된 쪽에서 커머셜 리테일 커머셜 쪽에 대한 얘기들이 아무래도 부동산 대출과 관련된 쪽에서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거 한번 잠깐 볼게요. 응답 대출을 기업이나 가계 쪽의 대출에 대해서 긴축을 강화시켰느냐라고 응답한 은행의 비중과 상업용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도 이거 타이트하게 관리했느냐라고 했던 비중이, 보게 되면 2008년 금융위기 나왔었을 때는 관리를 하기 시작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가가는데 나왔던 부분들이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금리가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금리 수준과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게 그죠. 금리가 올라갔는데 그에 따라서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그에 따라서 못 버티는 쪽이 나오게 되면 이거를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관점 쪽에서 이렇게 강화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반대로 말씀드리면 이게 위기의 징조가 아니라 강화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는 얘기겠죠. 그런 부분들 쪽으로 포인트를 맞추면서 대응하는 게 더 맞지 않느냐. 반대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것 때문에 강화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폭락했던 주범이 아니라 그런 과정들이 지금 나오면서 지금 관리를 잘 해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충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나올 부분들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쪽이고, 또 그때 고점 부분들까지 같은 경우도 아직 못 돌아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리가 그렇게 올랐음에도 이때 금리 수준과 이때 금리 수준 지금 다 다르거든요. 그 금리 수준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강화를 시키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잘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시간이 이렇게 또 분배를 못했네요.
이제 AI 관련된 쪽에 HBM과 관련된 쪽의 변화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어떤 변화가 나올지 보게 되면 이게 관련된 쪽은 IBK 투자증권에 나왔던 리포트인데 지금까지 내용 중에서 가장 잘 설명했다고 보여줘서 HBM 수요는 작년 대비 50% 증가 이건 말도 안 됩니다. 80% 수준 말도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수준 쪽으로 더 늘어날 걸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옴디아 같은 경우나 또 가디언스 같은 경우도 지금 나오는 숫자 보게 되면 생각보다 보수적으로 나오는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역대 최대 매출 이런 건 별로 안 중요하고요. 하지만 생각보다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지금 뭐 엔비디아, AMD, 인텔 정도 뭐 구글에서도 나오고 뭐 아마존 같은 경우도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지금 나오는 정도의 규모는 생각보다 저평가되어 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서 지금 디램 시장에서 이거와 함께 나오는 향후 매출이 1,0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데 1,000억 달러면 돈이 향후인데 되게 애매하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흐름과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쪽에서 지금 시장에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 정도로 해서 나오는 그러면 얘네들이 할 수 있는 거는 GPU 관련돼서 칩 탑재하고 거기다가 HBM 옆에 몇 개 좀 들어가고 지금 현재는 A100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80개 즉 80기가 16기가짜리 5개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딱 짜고 들어간다. 근데 다음엔 H100입니다. 이제 단위수가 더 80기가 아니라 128, 100, 170대 이런 식으로 나가기 시작하겠죠. 나가기 시작하는데 더 고단위로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HBM뿐만 아니라 그러면 거기다가 또 어떤 변화가 나오면 이게 패키지화 됐죠. 딱 패키지화 되고 서버에 들어갑니다. 서버에 들어가서 장착이 됩니다. 서버에 뭐가 들어가나요? DDR5라고 하는 4에 넘어서 이제 5가 들어갈 겁니다. 또 DRAM이 들어갑니다. 이것만 본다고 하더라도 도대체 만약에 H100 한 개가 들어갔었을 때 한 개로 가지고는 안 돼요. 한 개 들어갔을 때 메모리가 얼마가 들어가는 겁니까 도대체 그 하나의 서버 쪽에는. 그러면 이게 생각하는 것보다 요거만 계산하는데 요것도 같이 계산하겠죠. 단 어떤 변화가 나오면 메모리 만들자 입장 쪽에서는 라인은 정해져 있어요. 라인 정해져 있는데 HBM 들어가고 DDR5도 이게 만약에 HBM이 폭발한다 그러면 이걸로 막 늘려야 됩니다. DDR5는 줄여야 됩니다. 오히려 같은 라인인데 보니까. 그런데 이게 막 뽑아 나갈 정도면은 이거 그러면 수요가 높다 보니까 가격은 P는 계속 올라가겠죠. DDR5는 나와야 되는데 우리 필요한데 HBM 생산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고객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P가 안 떨어집니다. 이런 현상이 나와요. Q 폭발한다고 말씀드렸죠. DDR5로 전환하면서 감산까지 했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Q까지 반영되는 이 놀라운 P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가져가겠느냐라고 되면 Q는 계속 유지가 될 거고요. 대충 감이 오시지 않나요? 메모리 반도체 왜 제가 SK하이닉스 지금이라도 10주만 사시고 내년 가서 저를 욕하시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뭔가 보이지 않으세요? P와 Q가 다 폭발하는 구간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변화. 그러면 해외에 있는 그쪽에서 또 AI 쪽에서 보게 되면 저희가 지금 딱 하나 AI 가속기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GPU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GPU만 보고 있으면서 그 엔비디아가 모든 걸 다 할 거야 라고 하는데 가속기가 나오면서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CPU와 GPU가 같이 들어가는 현상이 나오면서 이거를 더 딱 AI가 연산을 할 때 좀 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가속과 관련된 쪽에서 지금 또 다른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게 GPU가 모든 걸 다 할까요? 아닙니다. 지금 보면 구글의 텐서 칩이라고 하는 거는 TPU로 얘기를 합니다. 이거 나오기 시작하고 게다가 애플은 자체적인 M1은 이걸 가지고는 이거는 조금 약하긴 한데 애플도 자체적인 칩 얘기하면서 구동을 자체적으로 하겠죠. 테슬라는 지난번에 저희가 봤었죠. 찐시황에서 보였던 도조 컴퓨터의 D1 칩 같은 경우 다 다른 쪽으로 나가기 시작하는데 거기다가 안 되겠다. 데이터만 전문적으로 관리하자. DPU 나올 거고요. 거기다가 아니야. 이 모든 거를 연산과 관련된 쪽에서 신경망이라고 하는 NPU가 가장 최종 목표치는 제가 본 여기입니다. 이걸 해서 가속화를 시키면서 거의 모든 데이터들을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신경망처럼 다리가 다리 아프네. 손도 저려. 머리도 아픈 것 같은데 이런 데이터들이 다 가운데 오기 시작하면서 이거는 신경망 흐름들. 이게 이 컴퓨팅을 구동하면서 나오는 이 변화까지 다 들어왔었을 때 이것까지 넘어서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구글이 뭐하고 애플이 뭐하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메모리 누구 거 씁니까?
이거는 대한민국의 축복입니다. 이 메모리는 다 누구 것일까요? 한국 거 지금 메모리 반도체 그러면 안 되겠지 이렇게 받으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키워야지. 키울 수가 있을까요? 지금 시점에서 여기서 지금 키운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4, 5년 걸려야 공장 가동하고 수율 맞추고 그랬을 텐데 안 됩니다. 그런 마당에 지금 감산까지 해놨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폭발할까요? 이게 지금 내년을 바라보는 제 시각입니다. 지금 주가가 안 간다고 삼성전자 뭐 7만 원 깨지고 7만 원 절대 못 가는 자리고 저거 얘기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변화가 나올 때는 그들이 먼저 서놓고 그 다음에 딱 뭘 누리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들이 변하는 것까지 이렇게 좀 보고 있다가 어차피 AI는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HBM도 한 축이고 근데 메모리 반도체까지 싹 터지는 거 나온다. 오케이 타이밍이 됐다. 라고 그때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된 부분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몇 개 데이터들을 보면서 이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AI 관련된 HBM과 나올 수 있는 시장들을 같이 전망을 한 게 7월 7일 자료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쪽을 계산을 해보게 되면 데이터들이 봤을 때 지금 현재는 올해 예상 2만 달러라고 하는데 AI GPU 관련된 칩이죠. 지금 H100은 지금 모듈화 됐기 때문에 한 4만 달러 정도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올랐습니다. 더 오르기 시작하는데 일단 2만 달러. 그러니까 나머지 2만 달러는 결국에는 패키지하는 쪽으로 들어가겠죠. 2만 달러는 그쪽으로 들어가고 패키지가 됐다라고 쪽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잘 보시게 되면 만만치가 않습니다. 패키징 비용과 HBM 단위 들어가는 것도 거의 GPU만큼이나 역할을 차지하는 거예요. 단가가 이 정도입니다. 감이 이제 오시기 시작하겠죠. 근데 단가는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GPU는. 왜냐면 그 사이에 시장 점유율이 거의 뭐 90% 점유하다가 우리도 할 거야 라고 하다 보니까 70%까지 2027년까지 떨어지는 거 당연하겠죠. 그러면 단가도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장률로 보게 되면 약간 지금 평균적으로 한 35% 정도 성장하는 걸로 봅니다. 여기서 문제는 GPU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GPU 말고 HBM 쪽을 보겠습니다. HBM 단은 지금 쭉 보게 되면은 성장하는 게 사용량과 관련된 기가바이트는 89% 그리고 또 마켓 자체는 76%. GPU가 더 큽니까? 메모리 단인 HBM이 더 큽니까? 계산 나오시겠죠? 이게 훨씬 더 큽니다. 근데 여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DDR5까지 결합을 해서 이게 뭐 더 크니까 이쪽으로 중점적으로 간다. DDR5도 해야 되는데 가격 안 빠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가격이 서서히 하락하는 걸로 나옵니다. 이거는 메모리 반도체의 이해가 조금 없는 것 같아요. 모건 스탠리한테 경고합니다. 똑바로 쓰세요. 네. 이렇게 나왔을 때는 가격이 안 빠질 겁니다. 감산까지 했고 DDR5까지도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좀 뭐 그냥 이쪽도 좋으니까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 좋다면 이쪽으로 가는데 수량은 개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이게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는 거 이거 다시 한번 느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다음 그림으로 가보시게 되면 CT에서 조금 자세히 얘기를 했습니다. 성장과 관련된 쪽에서 이제 복잡한 내용들이다 보니까 아이고 머리 아파 라고 보실지 모르겠지만 잘 보시게 되면은 지금 올해 그 성장이 지금 그 HBM 단에서 나오는 게 시장 점유율이 총 DRAM 시장에서 한 1.7%. 요거는 아주 과소평가됐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2분기 때에서 SK 하이닉스가 보여준 것만 하더라도 2에서 3% 정도까지 보는데 이게 올해 성장하는 게 한 100% 넘어간다고 보고 있고 내년에 한 50% 성장. 이게 아주 그냥 보수적인 숫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3%로 볼게요. 그럼 100% 성장합니다. 내년에 6% 그리고 또 그 다음 연도에 50% 그러면은 한 10% 정도, 9에서 10% 정도까지 금방 내년까지 올라오기 시작하겠죠. HBM 단이 차지하는 게 벌써 내년 같은 경우는 DRAM 전체 시장에 10%까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잘 보시게 되면 꾸준히 성장하는 쪽으로 나가죠. 매년 성장하는 비율들이 나올 겁니다. 최소 성장하는 게 연간 성장 비율이 37%까지는 이어간다고 합니다. 보수적인 숫자입니다. 이것까지 감안하게 되면 2027년 4년 뒤에 가게 되면 전체 DRAM 시장에서 HBM이 차지하는 게 얼마나 될까요? 라고 했을 때는 적어도 20%대 이상까지는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을 제조사들은 왜 좋아하냐면 HBM이 영업이익률 지난번에 보셨죠? 삼성 SK하이닉스가 보여줬던 사업 보고서에 보게 되면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그러면 나오는 매출이 반도체 단에서 그만큼 쭉 차지하고 있고 50% 영업이익률 되는 쪽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은 어떻게 바뀔까요? 보시게 되면은 2024년도에
지금 HBM으로 총 차지하는 레비뉴 지금 153억 달러 맞죠? 153억 달러 정도로 보게 되면 153억 달러가 나왔었을 때 이거를 가지고 딱 지금 현재는 시장 점유율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좀 딸리죠. 근데 2024년 가게 되면 많이 올라오겠다고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50%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미미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몰라서 그러면은 얘 10%, 45%. 근데 그냥 50%만 볼게요. 여기에 50%에 보게 되면 그러면은 70억 달러 정도가 어떤 수익으로 되겠죠. 그거에 영업이익률 50% 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3조 5천억 정도. 대충 3조 원은 영업이익이 잡힙니다. 2024년도에 영업이익이 HBM만 가지고 3조 원이 잡힙니다. 감이 오시겠죠? 네. 지금 적자를 허덕이는데 거기서 이제 디램 시장이 사이클을 반전하기 시작하면서 의미 있는 영업이익이 잡히는 게 3조가 그냥 보수적인 숫자입니다. 지금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올 수 있는 것 단계를 다 끄는데 그러면 나중에 이게 지금 시장 점유율이 한 10%대 되는데 만약에 한 30%까지 만약에 커졌다. 4년까지 갔었을 때 커졌다. 그러면은 이게 얼마가 잡힐까? 단순 계산을 한번 볼게요. 4년 뒤에 지금 현재가 10%대 3조 5천억을 버는데 앞으로 30%가 가는데 3배가 커진다. 이것만 가지고 10조를 봅니다. 이런 시장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먼 앞으로 다가올 상황에 대해서 지금 주식의 밸류를 생각한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는지 이해가 되시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HBM 시장이 이렇게 크는데 그를 바라보고 있는 나머지 단의 후공정 장비 쪽 전공정도 나중엔 어차피 후공정만 가는 것도 아니고 장공정도 같이 가세가 될 거예요. 후공정 장비주는 어떤 이렇게 커가는 시장 쪽에서 어떤 지금 돈 번다 그러면 투자 계속 할 거 아닙니까? 투자하고 이를 계속 바꿔주는 환경적으로 또 기술도 바꿔야 될 거고요. 거기 맞춰가는 국내 후공정 업체들은 당연히 이런 쪽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최근에 나오는 후공정 업체들 쪽에서 저희가 잘 아는 어제도 많이 올라갔던 회사 중에 몇몇 개는 IR을 가려고 하는데 죄송하지만 IR을 안 받겠다고 하는 회사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도 급변하게 돌아가서 그동안에 몇 번 탐방을 갔다 보니까 안면이 있다고 하는데 약간 상기된 목소리로 급변하게 돌아가서 지금 민감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IR을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네, IR을 안 받을 때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워낙 회사가 막 성장하다 보니까 이때 IR을 안 하고도 충분히 나중에 실적만으로 사업 보고서만으로도 보여줄 수 있다 보니까 IR을 필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회사들 나중에 보면 성장이 무섭습니다. 몇몇 회사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반영하는 듯 공장 증설을 벌써 하는 회사 수주 받았는데 수주 앞으로 많이 받을 건데 좀 준비를 하라고 오더가 내려놓은 회사 이런 것들은 다 장비 회사의 특성이죠. 그걸 봤을 때 왜 제가 HBM 가지고 그렇게 꾀꼬리 같은 그 목소리로 이렇게 조잘조잘 되고 있고 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다 어느 정도 숫자로만 증명이 되지 않았나라는 쪽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153억 달러인데 지금 2027년이면 480억 달러. 보수적인 수치가도 여기까지 가네요. 이게 2배가 아니라 거의 3배, 2.5배 정도까지 바로 크는 이런 현상. 네, 참 이것도 숫자가 보여주는 걸로 보게 되면 앞으로 얘기는 상당히 더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괴리감을 어떻게 채워갈 것이냐라는 부분들도 앞으로의 대한 숙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주가가 좀 올랐다고 입 털면서 막 그런다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기업이 또 산업이 성장하면서 보여주는 숫자들이 확인되기 시작하게 되면 트레이더들은 환호합니다. 그에 따라서 이게 생각보다 좀 많이 더 클 게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라고 생각해서 그것까지 계산해서 내 나름대로 계산을 한다. 맞는데 생각하게 되면은 당연히 진입을 해야죠. 그걸 처음으로 보여줬던 때가 개인적으로는 에코프로였습니다. 물론 저는 많이 먹고 팔았다는 가격대가 거기긴 하지만 올라가는 거 보고 속은 쓰리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봤던 게 거기면 거기서 정리를 그래도 꽤 튀겼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또 거의 2배 이상 올라오게 되면 속쓰린 건 사실이죠. 예, 잘 못 본 겁니다. 예, 잘 못 맞춘 거고요. 하지만 또 이런 산업의 성장이 들어오는 게 보여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트레이더는 모든 해석과 그리고 또 액션과 그리고 그에 따른 또 여러 가지 찾아보면서
분위기는 우리 가족분들께 공을 넘기기로 하고 내년에 또 내년에 욕하세요. 저를 욕하시려면 내년에 가서 이거 그 말이야 네, 저는 했제 그랬제. 제가 지난 2023년 8월 18일 날 방송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체크하면서 했기 때문에 잘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걸 판단해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서 수익이 크게 나셨다. 저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하신 겁니다. 꼭 그거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제가 조언은 드렸을 뿐 실질적으로 매매하신 건 여러분들인데 그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다고 자랑하는 건 하수입니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고요. 여러분들이 다 시장 업황 이해하고 잘 챙겨가시길 기원하면서 그리고 또 시장이 커지는 데 대해서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 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뛰어들어가서 분석하고 보고 확인한다. 그럼 같이 공유해야 되겠죠. 그게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주말 잘 쉬시고요. 다음 주 어지러운 시장 쪽에서도 화이팅 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계 스트리트 파이터 대입장입니다. 1년 가까이 교육을 해오면서 수많은 회원들이 수익을 냈는데 심지어 저보다 수익을 많이 낸 사람도 계십니다. 이번에 8.15 가족분들과 평생 꺼내볼 수 있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평생 소장 패키지입니다. 패키지로 대입장의 기법을 평생 소장하면 내 것으로 익히고 화요일 저녁마다 라이브러리에 꼭 들어와 그 주의 시황과 매매 전략을 설명드리니 응용하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32개의 강의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말 그대로 평생 볼 수 있는 거죠. 대입장과 함께하는 중단기 실전기법 끝장반에서는 기법 기초부터 내용이 들어있고 더 큰 기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응용편까지 새롭게 추가했습니다.